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한국일보 이혜미 기자입니다. 코로나19가 벌써 2년 차입니다. 사람의 온기를 자유롭게 느꼈던 때가 언제인지도 점점 까마득해지는데요. 유례 없는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으로나마 책을 매개로 지식을 공유하고 폭넓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우리의 마음을 막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기록되어야 할 이야기라는 주제로 기록되지 못한 소외된 사람들을 만나고 기록하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저는 도시의 최저주거 전선, 쪽방촌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그 빈곤 비즈니스의 실태를 알린 착취도시 서울이라는 책을 썼었습니다. 도시와 농촌을 비롯해 장애인과 노숙인 등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들을 만나면서 구술생애사 기록 작업을 하시는 최현숙 작가님과 가난한 노인의 재활용품 수집에 관한 연구서인 가난의 문법의 사회학자 소준철 선생님 모시고 세상이 귀 기울이지 않는 힘을 얻지 못한 혹은 기록되지 못한 것들을 기록하는 일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눠주실까요? 소준철 선생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사회학 공부하고 있는 소준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최현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세 사람 사실 공통점을 찾기에는 직업도 다 다르고 생김새도 다 다른 것 같은데 공통적으로 아우르는 단어를 꼽자면은 아마도 가난과 관찰 그리고 기록일 것 같습니다. 소 선생님은 저서에서 경험적으로 가난은 현상을 묘사할 때 사용하며 빈곤은 분석에 동원한다라고 했는데 저는 우리의 기록 활동이 기본적으로 빈자의 개별적 삶에 근원을 두고 출발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을 기록하는 사람에 가깝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처음 어떻게 가난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는지 소 선생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이제 빈곤과 가난을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보다 우리 생활에 가까운 표현 그리고 나의 일상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의 일상을 더 가까이 접근하기 위해서는 통계적이지 않은 가난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 데는 뭐 사적인 것과 또 공적인 어떤 경험들이 있을 텐데요. 제가 어렸을 때 신도시에 살았었는데 어떤 동네였냐면 아파트 단지에 따라서 평수가 다르고 가난한 동네 그리고 또 부자인 동네가 나뉘는 동네였었어요. 한편으로는 주거 공간이 이제 수준에 따라서 이제 위계화되기도 하고 또 동시에 학교들도 그 주거 공간에 따라서 수준이 이제 줄 세워졌던 공간이죠. 단순히 줄 선다 혹은 위계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들을 넘어서 사실 그 안에서는 수많은 폭력들이 존재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간단히 저는 지독했던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적인 경험이라고 하는 것 역시 한편으로는 작게 제가 난 이땐 이랬어 라고 하는 방식으로 합리화하는 걸로 들릴 수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공적인 경험 혹은 공적인 이유 역시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사실 한국 사회가 구성되는데 제가 느꼈던 그 위계화라고 하는 것들은 발전하고 있는 나라 혹은 발전하고 있는 국가에서 누가 잘 발전하고 누가 잘 발전하지 못하느냐라는 방식으로 줄을 세우는 것과 연결이 되는데요. 한편으로는 이런 데서 발전주의가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현재 상황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제가 생각했을 때 연구자로서의 공동의 경험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즉 발전이 우선되면서 상대적으로 저발전된 것들을 반문명적으로 혹은 더 나아가서는 쓸모없는 것으로 치부하는 사회가 현재 한국 사회가 아닌가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이런 데서 가난을 추적하고 탐색하는 건 쓸모없다고 여겨졌던 것들이 또 사적 경험에서는 수준 경쟁에서의 피해자들이 사실은 어떤 쓸모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밝히기 위한 제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소 선생님께서는 연구자로서의 어떤 사적 경험과 공동의 경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처음에 가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순전히 사적 경험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저의 사적인 경험을 고백을 하자면요.
스스로 가난의 경로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저는 저를 규정을 하는데, 이게 뭐 청소년기에는 이제 그 아파트 줄 세우기, 저는 이제 임대 아파트에서 뭐 기초생활 수급 그런 혜택을 받으면서 어쨌든 잘하고 했는데, 다만 우리가 기록해온 빈자와 달리 저는 빈자였으나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고 어떻게든 어쨌든 교육 제도를 통해 생애 경로를 뒤틀 수 있는, 소위 그 세상이 규정하는 바에 따르면은 뭐랄까요, 생애 경로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빈자였던 거예요. 어린 빈자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게 가난은 정말 평생 정말 그 딱지를 떼어버리고 싶은 정말 지긋지긋한 경험에 가까웠고, 또 어린 마음에 얼마나 그런 것들이 컴플렉스였겠어요. 그런데 제가 아이러니하게도 나 사실 어렸을 때 굉장히 가난했고 지금도 그 가난에 대한 마음이 가난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해방될 수 있었던 계기가 이 착취도시 서울이라는 책을 쓰면서 나의 가난을 토바보고 또 다른 사람의 가난을 기록하면서 되게 해방된다는 기분을 느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계신 이제 그 두 분 선생님들과 달리 순전히 저의 사적 욕망과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적인 것에서 시작한 공적인. 맞습니다. 뭔가 그 연구나 기록 같은 공적 동기로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이 고생스러운 일을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제가 너무 사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중요한 일이라고 해주시니 너무 감사하고. 굉장히 중요하고 문맥에서 그리고 사회적으로 자기 자신에서 출발한 정말 공적인 발견이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은 가난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좀 더 스스로도 가난을 얘기하는 사람도 많아졌으면 좋겠고, 이게 기록하는 사람들도 더 많아져야 되고, 그게 이제 뭐 나중에 또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정말 그 가난을 어떠한 왜곡된 어떤 스펙트럼이라든가 어떤 렌즈 없이, 대상화 없이 볼 수 있는, 직시할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는 기자가 기록하는 행위, 기자잖아요. 근데 제가 이 두 분의 저서를 읽고 느낀 거는 뭐랄까, 그 학문 연구서인 가난의 문법, 그리고 구술생의 기록인 할매의 탄생, 요 두 가지 기록이 오히려 기자인 저의 기록보다 훨씬 더 생생하고 정말 뭐랄까요, 그 라이브하다고 해야 될까요? 정말 날 것 그대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쓴 기록은 메시지나 사회 고발 같은 의도가 좀 크게 개입해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은 이제 제가 그 최 선생님의 그 생애 구술이라는 그런 다른 이제 제가 접해보지 못한 그 기록의 어떤 종류를 보면서도 굉장히 깨달은 바가 많았는데, 그 제가 개인적으로 과거에 수년 전에 최 선생님의 할매의 탄생 네 책에 이제 사인을 받으면서 꺼내서 그죠. 네, 그쵸. 제가 굉장히 풋내기 기자였는데, 저는 사실 그때 생애 구술사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맞아요. 전혀 몰랐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사인을 해주시면서 이렇게 써주셨거든요. 낮고 낡은 곳에서부터 신나는 마당을 함께라고 사인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게 되게 와닿았던 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낮고 낡은 곳에서의 이야기를 길어내는 것이 우리가 기록되어야 할 이야기를 기록하는 어떤 그런 정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최 선생님은 이제 기록하는 행위로서의 구술생애사를 어떻게 정의 내리시는지 궁금하고요. 다른 여러 기록 행위 가운데서 특히 구술생애사의 도드라진 특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낮고 낡은 곳에서 신나는 마당을 함께, 그건 제가 거의 저희 첫 책을 2010년 좀 넘어서 냈을 때 썼던 이 사인 멘트인데 두고두고 여지껏 써먹어요. 그냥 뭐 사람들도 좋아하고 저도 뭐 여전히 그 마음이고 해서, 예, 구술 생애사는 어쨌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그 소수자들, 가난한 사람들, 뭐 직접 자기 이야기를 쓸 수 없는 사람들이 그런데 너무 그걸 쓰고 싶고 말하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인터뷰해서 그들의 살아온 이야기를
책으로 내는 거죠. 물론 제 경우는 이제 거기에서 그 구술 내용에 대한 어떤 재해석이나 저의 생각들을 반드시 포함하면서 이제 하는 거고. 제가 구술 생애사를 하게 된 계기는 사실은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40 넘으면 글을 쓰면서 살고 싶다. 방 하나에 들어앉아서 글 쓰고 방 바깥을 들락거리면서 사람을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뭐 밥값을 벌고 이러고 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40쯤에 정말 글을 좀 붙들어 봤었어요. 소설이었어요. 그러다 실패를 했어요. 한 1년 반, 2년 정도 붙들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깔끔하게 포기하고 이제 그때 제가 뭐 87년부터 천주교 사회운동을 하고 2000년 경이었는데 그 마흔쯤이 2000년 경에 이제 그 민주노동당 활동을 시작하던 그 변동기였어요. 그래서 깔끔하게 포기하고 이제 그 이후에 내가 쓴 글은 뭐 보도자료, 규탄서, 성명서 뭐 이런 기획안 뭐 이런 것들이었죠. 그렇게 한 10년 정도를 살다가 진보 정치가 뭐 이렇게 괴멸하고 싸우고 뭐 하던 와중에 이제 진보 정당 활동을 스탑하고 노인복지 현장에서 내 밥을 벌면서 내 소신을 실천하고 살겠다라고 들어갔는데 그 뭐 노인복지 현장에서 애초에 내가 하고자 했던 내 또래의 여성 노동자들,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 50대 60대의 그 베이비 부모 여성들의 노동자로서의 조직 활동은 뭐 하던 짓이니까 이제 했고, 그런데 그것 말고 더 저의 뒤통수를 이렇게 때려잡은 것은 정말 이 머리채를 후려잡은 것은 제가 돌보러 들어갔던 노인들이 저랑 조금만 친해지면 저한테 막 주절주절 털어놓는 자신의 살아온 이야기. 대체로 이제 가난하고 그리고 평생 어떤 권력도 없는 뭐 더군다나 할머니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분들의 그 이야기가 저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느낌이었어요. 그것은 아마 제가 그동안의 어떤 진보와 여성주의적 입장으로 살아왔고 그 생각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굉장히 소중하다고 여긴 거죠. 너 이 이야기 너만 듣고 말래? 라고 막 이렇게 아우성을 치는 듯한 그래서 뭐 옆구리 슬슬 찌르면서 조금만 한두 마디 질문하면 막 10개, 20개의 답을 하면서 이야기를 계속 풀어내고 하는 그것을 사회적 자료로 남겨야 한다. 사회적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저렇게 권력 없고 가난하고 곧 죽을 사람들, 특히 또 그중에 뭐 여성들이 대부분이었으니까 물론 남성도 포함되고 그래서 이제 잘 꼬셔서 할머니 우리 책 내자고 이랬던 거죠. 대체로 이제 특히 할머니들이 그런 말 많이 하죠. 나 살아온 이야기 책으로 쓰면 10그루마다 내가 정말 나 글씨만 알았으면 내가 내 살아온 이야기로 소설 쓰고 죽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거를 이제 저랑 같이 한 거예요. 나는 그래도 글씨를 쓸 수 있고 글을 쓸 수 있고 할머니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를 구술생애사 작업을 시작을 했던 거죠. 예, 구술생애사는 뭐 생애사예요. 생애사를 구술로, 왜냐하면 글로는 자기는 못 쓰니까. 그래서 특정 사건, 특정 시점이 아닌 최대한 가능하면 생애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같이 대화를 나누는 것이고, 그런 생애 전체를 한다는 면에서 특정 사건의 일면들, 하나의 생각들, 뭐 어떤 입장들을 기록한다기보다 생애 내내 흘러왔던 그 맥락과 처지들, 뭐 물론 이제 뭐 자기 글씨를 모르고 자기 이야기를 글로 쓸 수 없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가난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면에서 빈자들, 소위 뭐 그 중하위 계층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주인공인 거고, 그분들이 평생 살아온 생애 이야기를 자기 입장과 처지에서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힘겨워했고 혹은 무엇을 즐거워했고 무엇을 보람 삼았고 무엇이 여전히 상처로 남아있고 이해 안 되고 남아있는지 이런 것들을 듣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한 인간의 생애 전체를 풀어낸다는
알려준다는 면에서 어떤 일관성도 있지만 또 굉장히 분열적이고 뭐 굉장히 복잡한 그런 이야기예요. 저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제 구술사에서는 중요한 게 주인공이 풀어내는 그 이야기만을 그대로 담아내는 구술생애사 형식은 굉장히 많아요. 뭐 우리 할머니 살아온 이야기, 우리 할아버지 살아온 이야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요즘은 뭐 노인들 80 되면 가족 중에 누가 작가 하나를 돈으로 사든가 가족 중에 누구 하나가 할머니 살아온 이야기 해주세요 해서 이제 책으로 내서 팔순 잔치 이렇게 선물처럼 이렇게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그것도 굉장히 소중한 기록이라고 어쨌든 할머니의 살아온 기록을 남은 자손들에게 알려준다는 면에서 소중한 기록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거기에서 멈춰지지는 않아요. 그들의 살아온 삶, 그 나와 다른 시대, 독자들과 다른 시대 혹은 다른 관점, 다른 계층, 다른 젠더로 살아온 삶에 대해서 지금 우리의 각각 다른 사람들이 저 삶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리고 그 삶의 의미가 그 노인이 살아온 삶의 의미가 전혀 다른 나에게 어떤 식으로 내 안에서 그 살아나야 하는가, 어떤 식으로 나는 저 삶을 하나의 모델로 그럼 내 길과 내 생각을 만들 것인가, 이런 재해석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이제 뭐 가난한 사람들 뭐 정말 지지구지를 그냥 고생 많았죠. 고생 많았고 고통 많았고 상처 많았고 그래서 컴플렉스도 많고 우울감도 많고 뭐 이렇죠. 그러면 그 우울감이나 컴플렉스 혹은 중독증이나 뭐 자괴감 이런 것들 혹은 뭐 누구는 게으름이라고도 말하고 누구는 굉장히 그 뭐 중독적이다. 담배와 술과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순전히 개인적으로 책임지어지고 개인적으로 질문되어질 것이 아니라는 거죠. 빈곤 자체, 가난 자체가 굉장히 사회적인 거고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계급과 어떤 성별적 이외의 다양한 심리적인 것, 습관적인 것 이런 것들 역시 사회적인 것이라는 것이 그 조명되어져야 한다는 것 그런 면에서 이제 그 다른 뭐 노인들 살아온 이야기 하는 그런 책과는 굉장히 다르게 그런 사회적인 것들에 대한 규명도 같이 하려고 하는 그런 작업이고 말씀드린 어떤 재해석 그 고통들은 그런 것 같아요. 고통에 대한 자기 자신의 자괴 혹은 사회가 바라보는 저렇게 가난한 사람은 게을렀어 뭐 기껏 해봤자 안 됐어 불쌍해 이 정도의 것들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거든요. 그 고통 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정상 이데올로기의 어떤 그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가난한 사람은 뭐 그 이제 그 뭐 너무 불쌍해 혹은 뭐 기껏해야 그 도와줘야 될 대상 뭐 혹은 그들의 책임이야 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거 그리고 어쨌든 그 고통과 가난을 살아낸 사람들 안에 생길 수밖에 없는 힘 그렇잖아요. 고통을 견디면 우리는 힘이 남죠. 그 힘을 본인이 볼 수 있느냐 사회가 그것을 봐주느냐 사회의 누구가 그것을 봐주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지만 어쨌든 그 힘이 저는 있다고 믿고 그래서 주인공과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그 주인공 속에서 고통 때문에 들어있는 힘, 에너지 저는 이것이 개인의 힘이자 사회를 변혁시킬 수 있는 힘이라고 믿고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나누는 게 저희 구술생애사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최 선생님의 구술생애사 뭐 할배의 탄생, 할매의 탄생, 최근에 억척의 기원까지 여러 이 책들이 있는데 굉장히 입체적인 감상을 갖게 되는 지점이 뭐냐면은 딱 그런 느낌들이 와요. 예를 들어서 뭐 할머니나 할아버지께 이제 이야기하자면은 딱 첫 마디가 내가 살아온 얘기 뭐 무슨 쓸 게 있다고 하면서 앉은 자리에서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그렇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너무너무 다채롭고 그 안에 뭐 엿기름 짜는 이야기 정말 생각도 못했던 뭐랄까요 박물관을 보는 느낌이 들고 그런 기록적 효과와 동시에 말씀하셨던 그 빈곤이라던가 사회 구조라던가 그 억척의 기운 같은 것들 그러한 생애 속에서 길어져 나온 어떤 힘 같은 것
과 어쨌든 살아내려는 그런 생명력 같은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느껴서 거기서 사실은 이 생애 구술사를 보면서 다채롭고 정말 뭐 제가 살아보지 못한 삶을 간접적으로 바라본다는 느낌도 받으면서 또 동시에 어떤 기운으로부터 힘도 얻고 굉장히 그래서 되게 좀 신기한 기록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그 소준철 선생님께서는 가난의 문법에서 이제 윤영자라는 대표적인 인물이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이 인물은 그 최 선생님이 하셨던 생애 구술, 그러니까 실존하는 인물의 그런 이야기라기보다는 가상의 인물을 등장시키셨어요. 네, 요 인물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인물이고 어떠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길어서 네, 탄생한 인물인지 설명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난의 문법에 관한 제 조사를 시작할 때 처음 저희 기획은 구술생애사였습니다. 사실은 할머니들, 그렇죠. 동네 할머니들 쫓아다니면서 인터뷰하고 있다 그랬거든. 그렇죠. 그런데 책이 갑자기 이렇게 나왔죠. 그렇게 된 것 중 하나가 이제 최현숙 이따 뭐 말씀드리기도 할 것이긴 하지만 일단 최현숙 선생님은 라포 영생 굉장히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그죠, 제가 저는 알기로. 그래요. 하지만 저는 라포 영생이 정말 안 되는 그치. 연주자였어요. 특히 할머니들과. 여기에 대한 특성들은 할머니와 너무나도 다른 측면들이 계속 그쵸. 인터뷰 현장에서 작동을 했었죠. 그런 상황은 이제 연구를 하면서 이제 어떤 문제였냐면요. 구술생사라고 하는 작업을 하기 전에 제가 사실 이 문제를 접근을 했던 건 왜 재활용품을 줍는 노인들이 사회 문제인가? 혹은 그들은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그 근거 중 하나는 사실 제가 처음 조사를 들어갈 때 언론에서의 고발 기사들은 굉장히 많았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어떤 생활 혹은 어떤 처지, 어떤 구조에 있는지까지 설명을 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즉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빨리 없앨 거냐 혹은 안전하게 할 거냐에 대한 문제, 즉각적인 문제들이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처하게 된 가난은 왜 발생하는 건지에 대한 질문은 사실 많지 않았던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고민했던 부분은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사회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회 구조 안에 있는 것인지를 드러내는 것, 즉 무엇이 복합되어서 나타나는 자장인지 살피는 게 제 작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즉 재활용품 수집 노인이라고 하면 단순히 재활용품 수집 일이 얼마나 위험한가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일은 어떤 삶의 연장 속에 있는지, 그 안에 있는지를 살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제 그런 질문 중 하나는 가난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삶의 유형인데 문제적인 삶이 아니라 현재 여러 조건의 삶에서 어떤 특수한 조건 하나만을 가리킬 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즉 가난은 나쁘고 불안하고 혹은 위험하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어떻게 이제 줄이고,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즉시 연민과 동정 혹은 증오의 대상이 되기 가장 쉽기 때문이죠. 결국은 한 사람의 삶을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실패한 구술생에서 이제 조사가 이제 여러 자료들을 만들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구술생애사 자료도 있었고요, 단순한 스케치 자료도 있었고, 또 어떤 경우는 짧은 인터뷰 자료도 있었어요. 이 자료들을 가지고 어떻게 말을 할 것인가, 어떤 모습의 삶을 보여줄 것인가에 고민을 했고요. 그 안에서 윤영자라고 하는 인물을 구성을 한 거죠. 사실 윤영자는 한 명이지만 여럿이기도 하고, 또 여럿이기도 하지만 아무도 아닐 수도 있는, 사실 말장난 같지만 그렇게 된 계기는 제가 수집했던 여러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평균적으로 드러낼까라는 고민이 있었어요. 즉 하나의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인 모델을 만들어내고 싶었고, 이제 그것들은 그 어디에도 없지만 그 생애 자체는 현실적으로 누군가에겐 다 속해 있는 모습들을 봤었죠. 그런 모습에서 각각의 삶의 경험들을 구성을 했는데요. 제가 만났던 노인들 그리고 또 사회 통계 안에서 평균 이상으로 측정된 것들을 이제 사실 이어붙여서 만든 존재이기도 합니다. 각각의 사안들은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사안들도 있고요. 또 서로 다르게 경험하는 게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가난한, 그 중에서도 사실 가난의 문법에 나오는 윤영자는 수급자에 해당하는 극빈층보다는 사실 사회에서 가장 문제되고 있는 사각지대라고 하는 차상위 계층을 가시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 차상위 계층의 삶의 생애 경로의 일부가 어떤지를 윤영자라는 삶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사실 이건 소설가 구보 씨의 일에 나오는 구보 씨를 빌리기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런 시도는 재활용품 수집이라는 일이 단순히 우리가 길거리에서 짧게 바라보는 단상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의 삶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수단이고, 사회에서는 아직 보지 못한, 하지만 그 사람은 처해 있는 그 구조들을 가시화했던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이 정도로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나간 현장과 만나본 사람들과 어떤 그런 평균점들을 조각조각 이제 그쵸. 해서 윤영자라는 사람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이 가난의 문법의 주요한 등장인물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쵸. 저는 이 책을 읽고 저희 집 주변에 고물상이 있었던 거예요. 몰랐는데 이게 이제 폐지 수집하는 노인들이 이제 빈번하게 드나드는, 그래서 출근길이고 퇴근길이고 정말 그 제가 출퇴근하는 길을 다니시는데, 그 전까지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제 시야에서, 심지어 저는 나름대로의 그 감수성이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도 인지를 못했었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 그분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분들이 끄는 리어카의 종류, 아니면은 그 책에 나온 것처럼 그 짧은 시간 잠깐 수집하시는 분들인지, 아니면 많이 모아가지고 하시는 분들인지. 남자들은 구루마에 싫고 여자들은 이 네. 유모차에 싫고. 네. 그래서 뭐 이제 또 그렇게 그 책에 보면은 굉장히 요 수집하신 것들을 굉장히 조리 있게 또 정리를 하시고 네네. 그런 기법들이 나와요. 그렇죠. 그걸 그쵸. 보면서 내가 사실은 이런 착취도시설이라는 글을 쓰고 나름대로 이 세상에 소외된 곳을 노려보면서 계속 기록하려고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무뎌지는 지점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반성도 되고, 그제서야 다시 또 한번 이렇게 소외된 곳을 기록하는 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근데 동시에 조금 이 기록하는 일에 대해서, 기록하는 자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자면요. 세상에는 기자 외에도 굉장히 많은 다양한 형태의 기록자들이 있지만, 요새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 중 하나는 기록자 집단이 굉장히 균질해지고 있고, 그리고 그 소외된 곳이랑 굉장히 멀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제가 속한 기자 집단 같은 경우는요, 최근 뭐 입사하는 그런 기자들 같은 경우는 제 또래도 마찬가지고요. 중상층 배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혹은 뭐 서울 중심적 사고를 하거나, 네, 이러한 이제 그 친구들이 많이 입사하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들의 감수성을 단편적으로 재단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떠한 계급적 토대에 서 있는가가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기록할 것인가,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를 굉장히 많이 결정을 하고 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텐데요. 사회적 맥락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소수자의 이야기가 감수성 없이 무심하게 재단되고 평가되고 기록되는 것을 보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막 불끈불끈 좀 화가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난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앞으로 기록을 하게 될 때 더 예민하고 섬세하게 들여다보고 그렇게 기록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나름의 개인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연구자로서 소 선생님과 그리고 구술생에서 기록자로서의 최 선생님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기록하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신지가 궁금해요. 소 선생님, 가까이 계신 소 선생님부터 말씀을 해주실까요? 저희 고민 중 하나는 사실 저는 현재의 가난도 연구를 하지만 역사적으로 가난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또 연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만, 가장 큰 고민을 가난을 사건화 혹은 문제화하지 않고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즉 문제화한다는 건 이 사람들을 가난이라고 하는 처지를 극악한 처지 혹은 이제 구제해야 할 처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이전에 고민해야 되는 건 이 사람들이 왜 시민으로서 대우를 받지 못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런 면들을 통해서 일종의 사실 그들이 처하고 있는 계급계층적 구조 같은 걸 드러내는 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 좀 고민 중 하나는 이제 가난의 문법을 쓴 이제 현재의 노인의 가난을 연구하고 있는 입장에서 사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고민 중 하나가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사실 청년이 더 위험한 거 아니야? 라는 질문들을 이제 받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질문들 역시도 어떤 가난을 문제화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또 다르게 얘기하자면 또래에 대한 연구는 사실 제가 굳이 할 이유는 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또 수많은 연구자들이 있기 때문에. 반면에 노인의 연구들은 문제는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생활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사실 세세하게 다루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또 문제 중 하나는 노인들의 경우는 스피커가 마땅히 없습니다. 예를 들어 문제로 가끔 다뤄지긴 합니다만 실제로 노인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를 서로 말하는 어떤 조직도 없고 사람도 없고 관심 있는 기관 혹은 조직이 없는 상황인데요. 이제 이런 문제들의 경우를 좀 더 고민하면서 잘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이제 최현숙 선생님 같은 훌륭한 이제 문제 제기자가 계시긴 합니다만 뭐 그런 면에서 사실 이제 계속 바라봐야 될 것들은 이제 아까 기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건 사실 현재 연구 혹은 언론 등이 중산층 혹은 고학력 혹은 서울 중심의 의견들이 나오는 구조이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러한 일종의 편견 혹은 센트릭이 발생하고 있는 구조를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를 좀 고민을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제 개인적으로 기록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질문은 사실 무엇을 어떻게 열심히 연구할 거냐라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그 점에서 사실 도시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노인의 문제에 있어서 이제 최현숙 선생님 하시고 계신 것처럼 뭐 지방 도시나 혹은 농촌에서의 노인의 가난이 어떤 상황인지 좀 고민해봐야 되는 이제 상황이기도 하고, 사실 그런 요구들을 계속 듣고도 있습니다. 이제 분명히 다른 맥락들이 있겠습니다만 이제 사실 한국이라는 나라가 한 국가입니다만 분명히 개인들이 처해 있을 구조는 다르기 때문에 그 점들을 밝히는 게 이제 제 숙제라고 또 생각을 하고요. 궁극적으로 제가 가진 목표 중 하나는 현재 사회의 문제 가운데서 아까도 이야기 드렸던 고발전, 저발전 혹은 문명이냐 비문명이냐, 쓸모 있냐 쓸모 없냐, 이런 이분법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라고 하는 지점들을 풀어내는 게 기록자 혹은 연구자로서의 제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걸 위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은 법 바깥에 있는, 그리고 한국 사회의 경계에 있는 존재들을 이제 현재의 관점에서 혹은 역사적 관점으로 계속 풀어내는 것이 제 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지점에서 이제 뭐 형제복지원과 같은 불황인 관련한 작업들을 하고도 있고, 또 한국에서 쓰레기 혹은 쓰레기 인간 같은 존재들 같은 부분들이 어떻게 사회에서 다뤄졌는지를 쭉 살피는 그런 연구자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는 답인지 모르겠네요. 이제 그 손일천 쌤이 그래서 계급이나 위치 플러스 그것의 역사성, 시대성, 정치와의 관계 이런 것들에 착목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저한테도 그건 역시 중요하죠. 중요하고 어쨌든 모든 상황과 사건과 뭐 사람을 보는 제 기본적인 시각은 계급과 젠더가 일단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만으로 충분히 들여다볼 수 없는 사람의 여러 가지들이 있거든요. 특히 생애사를 쭉 들여다보면 이제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상처와 보람, 또 개인적인 성격, 뭐 사회성이 어떤가,
뭐가 잘 됐을 때 그들이 드러내는 어떤 기쁨 혹은 실패했을 때의 자괴와 실망 그리고 그 어떤 자기의 실패에 대해서 타인이나 사회에게 드러내는 어떤 대항성들 혹은 가난한 사람들이 사회에 글쎄 수능 굴복 하는 그런 모습들 굉장히 다양한 모습들이죠. 특히 저는 이제 사회 규범과 법 제도가 우리 사회의 그 법이나 제도가 그렇잖아요. 가진 자들이 어떻게 하면 좀 안녕하게 있는 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게 저는 법이고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굉장히 불법적인 존재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실제로 불법적인 사람들이 많고 그러느라고 또 굉장히 많이 계속 감옥에 갇히거나 계속 배제되거나 계속 추락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심리적인 내상들도 굉장히 많이 받고 그래서 그들의 경제 문화적 소수사성들 속에 내포되어져 있는 범법과 폭력성 중독 자괴 이런 심리적인 내상들에 대해서도 갈수록 저는 점점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작년 이후 노숙인 현장으로 아예 들어와서 그 옆을 계속 들락거리고 밥 먹고 나면 운동 겸 서울역 노숙인 광장을 돌아다니고 이러는 과정에서 가장 저에게 어떤 면에서 매혹적인 대상은 착하지 않은 소수자들이에요. 때때로 폭력적이고 특히 요즘에 제가 좀 아주 집중하고 있던 여성 홈리스 주인공은 범법도 많아요. 감옥 빵살이도 오래 했고 폭력적이고 저한테도 굉장히 폭력적인 발언이나 제가 굉장히 위협감을 느끼는 상황까지도 갔었고 그래서 굉장히 그런 위협감이 느낄 때 저도 물론 놀라고 이 경계를 어떻게 내가 돌파하느냐 안전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안전이 가장 중요한 건 아니고 할 일을 하고 싶은 짓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위험으로도 던져보고 하면서 그럴 때 이제 정말 저의 어떤 욕망 주인공에 대한 욕망 혹은 이 작업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서 무엇을 질문하고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아주 이제 솟구치게 되는데 욕망이 그래서 그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는 이제 그분들의 그것들을 보면서 제가 아마 구술생애사 책을 내기 시작한 거로 하면 이제 10년 가까이 되는데 이렇게 시작한 거로 하면 10년이 좀 넘겠죠. 제 젊은 시절에 남의 생애사를 계속 듣고 그것을 재해석하고 그 상처와 그들의 자괴에 대해서 또다시 이야기하고 하는 과정에서 제 젊은 시절의 혼돈과 방황, 저 무지무지하게 10대, 20대 한 30대 초반까지 혼돈과 방황과 오류와 시행착오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인데 도저히 그것들이 나한테조차 해명되지 않았거든요. 내가 도대체 왜 이런 사람일까? 이게 해명되지 않은 채 어느 날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고 그러다가 사회운동에 뛰어들었고 이랬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야 좀 해명되는 60 근처에 와서 50 넘어서 60살 근처에 와서 남의 생애를 계속 듣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것을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해석하는 과정에서 내가 했던 방황과 혼돈과 오류들 어두움들 이런 것들이 나와 내 주변 가족들과 사회 속에서 해석되고 해명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고 또 하나는 아마 내가 계속 이렇게 어두운 자리들, 가난한 사람들, 그 소외된 자리를 쫓아가는 이유가 내가 무슨 사회적 사명감 있겠죠. 공적자가 있겠죠. 이전에는 내가 공적자가 과잉된 사람인가? 국가보안법으로 이 주변에 걸린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나는 왜 계속 국가보안법 갖고 싸우지? 혹은 근로기준법 갖고 내가 당장 이걸 고쳐야지 되는 상황도 아닌데 왜 또 근로기준법 가지고 싸우지? 차별금지법이 생기거나 말거나 나는 그냥 동성애자로서 다 커밍아웃 하고 살고 젠장 덤비려면 덤벼라 하고 사는데 왜 내가 끊임없이 차별금지법을 가지고 이렇게 싸우고 살지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공적자가 과잉된 사람인가? 라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뭐 공적자가 과잉된 여성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애사 작업을 계속하면서 사실은 이런 모든 어두운 것, 차별받는 것, 억압된 것들을 찾아가는 내 근본적인 동력이 내 속의 어둠. 내 젊은 시절, 어린 시절의 그 혼돈과 방황 속에서 그 헤맸던 그 어두움이고 아직까지도 뭐 여전히 어둠이 남아 있겠죠. 상처가 상당히 해결됐다 하더라도 저는 흉터로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 안에. 그리고 그것은 흉터이자 어떤 면에서 끊임없이 어두움과 소외된 곳을 찾아가는 출발점이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내가 공적자가 뭐 과잉됐다기보다 공적자가 있고 사회적 자아가 있는데 이것의 출발점이 내 사적자 더군다나 상처받은 내 사적자에서 시작된 거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내가 좀 믿어져요. 이 여자가 계속 이러다 죽겠구나 라고 믿어지더라고요. 예, 뭐 요까지. 예.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저의 가난을 고백하면서 저의 사적 욕망을 맞아요. 얘기했을 때 맞아요. 이래서 중요하다고.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히려 이혜미 기자가 믿어지고 그런 면에서 정말 저는 이혜미 기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마 소호준철 연구활동가도 그렇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난 이것이 가장 큰 그것이 이제 경제적이건 혹은 사회적 정서적이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난과 상처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이 일을 하게 하는 혹은 올바른 시선으로 올바른 질문을 하면서 이 길을 계속 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바탕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저는 평생 뭐랄까요? 뭐 진짜 어린 시절의 그 트라우마라던가 상처 때문에 굉장히 가난을 외면하고 싶은데 기자로 기자를 하면서도 네. 계속해서 가난이 계속 평생을 따라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가난이라는 화두가. 그래서 보면은 진짜 이 약간 좀 개인적으로는 내 삶에서 약간 거리를 두고 싶다 하면서도 또 다채로운 이야기를 들으면 또 귀가 좀 그렇죠. 이것은 사적자인지 공적자인지 저도 사실 아직 혼란한 상황이에요. 혼란한 상황인데 잘 들여다보세요. 아마 좀 50 돼야지 좀 알아들 수 아직 있는 건데 지금 제가 질문은 계속하셔 질문은. 네, 아직은 제가 그러면은 한 10수년 정도 더 이 들여다보면서 저의 그 마음속의 상처와 트라우마를 또 다듬어 가면서 직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래서 제가 진짜 양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지점이 그 최 선생님의 할매의 탄생을 보면서 또 느꼈던 지점이 있는데요. 요 한 구절을 살짝 읽어볼게요. 주인공들이 얼마나 고생했고 가난했고 그래서 얼마나 안 됐는지가 아니라 그 가난과 고생으로 인해 그들 안에 어떤 힘의 깡치가 생겨났는지 그죠. 그것이 그들을 얼마나 강하고 지혜롭고 전략적으로 만들었으며 그 힘으로 어떻게 자신을 비롯해 주변 삶과 세상을 버텨왔는가를 밝혀내는 것이 내가 가난한 사람들의 생애를 세세히 묻는 이유다. 그 힘은 누구들처럼 돈과 권력에서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당한 고통과 억울함에서 온다는 면에서 믿음직하다. 저는 진짜 이 문장을 읽고 이게 최 선생님이 하시는 작업의 핵심이자 정수가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도 동시에 가난과 거리를 두고 싶은데 내가 왜 가난에 끌리는지 알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지점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착취도시 서울에 보면은 박성기라고 하는 중심 인물이 나오는데 이제 실존 인물이고 가명입니다. 근데 그 인물이 이제 제가 쪽방촌을 무수히 오랜 시간 드나들면서 소위 라포라고 하는 것을 형성하며 이제 쪽방촌 주민들은 이제 저를 그 성기 씨 애인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렇게 이제 인연을 맺었던 저의 핵심 대상인 거죠. 제가 관찰한 대상인 거죠. 근데 책의 마지막 말미 부분에도 나오지만은 그 분은 무학이세요. 무학인데도 나 좀 배웠네 하는 기자가 몇 달 동안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랬네 저랬네 하는 이야기보다 훨씬 더 뭔가 강력한 삶의 기운 여기는 깡치 그렇죠. 그런 것들을 느낄 때 사실 저는 조금 부끄럽고 좀 깨달음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은 계속 제가 이 문장을 읽을 때 끄덕끄덕을 계속 해주셨는데 특히 최 선생님도 그렇고 소 선생님도 그렇고 이러한 생각들, 네, 기록자의 태도 혹은 다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최 선생님은 여전히 이러한 생각이 변함이 없으신지, 네, 너무나 당연한 질문. 그러면 당연히 변함이 없고, 저는 고통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자기의 가난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속에 해악이 또 있어요. 뭐 그 가난 속에서 그냥 봉천동 그 꼭대기길을 연탄을 짊어지고 올라가다가 비 오는 날 올라가다가 그걸 떼굴떼굴 구르는 과정에서 같이 굴르던 딴 여자 다리 붙잡고 깔깔깔깔 대고 둘이 웃었다. 그 해악이 있는 거죠. 그런데 결국 그 여성의 모습에서 불쌍함을 보느냐, 미쳤다고 보느냐, 저렇게 힘들어도 저렇게 붙잡고 서로 웃는구나, 무엇을 보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리고 사실은 그 깡치, 그 고난을 견뎌내느라고 생길 수밖에 없었던, 그래 절망해서 죽은 사람은 죽었고 그래서 뭐 그런 사람들 안 됐고, 그렇지만 여전히 살아남아서 그 삶을 버티고 있는 사람들 속에 있는 그 힘이야말로 정말 유일하게 저는 온당한 힘이라고 생각이 돼요. 많은 지식을 가지고 혹은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힘, 그거는 뭐 적당히 양심적인 힘일지 모르지만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는 힘이죠. 정치 권력을 가지고 뭐 내가 뭐든지 다 해줄 수 있다는 힘, 그 힘들이 세상을 바꾸겠어요? 절대로 안 그러죠. 정말 저는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꿔낼 수 있는 힘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 그 저력이라고 생각. 그러니까 뭐 그 힘들이 다 옳지는 않죠, 물론. 나도 이러니까 이제 나도 이제 돈 좀 벌겠어. 뭐 이럴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 당했으니까 이제 내가 좀 그거 억울함 좀 풀고 뭐 나도 이제 좀 남한테 좀 새도 좀 부리고 살겠어. 이렇게 가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그 힘이 무조건 옳다는 건 아니고, 그렇지만 정말 온당한 힘의 가능성은 거기 말고는 저는 없다는 거죠. 소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 현장에서 느낀 기운 이런 것들. 네. 처음 이제 현장에 들어갔을 때는 저도 모르게 다들 뭐가 부족하지? 뭐가 아쉽지? 이런 걸 처음엔 많이 궁금했던 것 같아요. 뭐 연구 방법론 같은 것의 문제가 아니라 제 시선 자체가 특히나 가난한 어르신을 만날 때에는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가장 약한 지점들 혹은 내가 약하다고 생각했던 지점만 찾고 보고 사실 그런 것들만 다 메모를 했었는데 현장에서 이제 여러 어르신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하면서 든 생각은 제가 약간 부끄러워질 때가 있는 거예요. 예컨대 저는 어떤 면에서는 일종의 남성인 것 혹은 학력이 높은 것에 기대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외부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안 중요해. 그건 여지껏 없었어. 그러니까. 없어도 여지껏 살았어. 내가 내 생활에 얼마나 솔직하고 어떻게 거짓 없이 거짓말할 수도 있지만 나 스스로를 위해서 내가 움직이고 내가 노하우를 만드는지 그렇죠. 이런 점들이 계속 보이는 거죠. 사실 힘이 그런 면에서 제가 봤던 여러 측면 중에 이제 최현숙 쌤이 힘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저한테는 삶의 노하우 같은 것들을 주로 살피게 되는데 전략인 거죠. 네. 예를 들어 경로당 다니다 보면 어떤 경로당에서는 야 우리 돈 부족하니까 폐지 같이 주워 우리 거 가지고 먹고 살자 라고 하는 방식으로 고기 잔치를 할 때 혹은 뭐 김치를 잔뜩 싸울 때 사실 이런 면모들에서 흔히 말해 외부에 기대지 않고 사람이 사람대로 만나고 나 스스로가 나를 믿으면서 상대를 대하는 그런 힘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들을 보면서 와, 씨, 책으로 본 가난이랑 현장에서의 가난은 정말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다라이 끌어다가 흙 퍼담아서 거기다 상추 뿌리고 고추 맞아요. 기어코 골목에 맞아요. 내놓고 그걸 하는 거. 맞아요. 우리는 할머니 가난한데 할머니 지금 수급비가 어쩌고 뭐 제도가 어쩌고 막 이것 때문에 미치겠는데 할머니는 그런 거 상관이 없어. 주는 좋지. 근데 뭐 여지껏 그거 없어도 살았어. 그리고 이게 더 이쁜 거야. 그 상추가 이쁘고 고추가 이쁘고 그 옆에 그냥 요 민들레 하나가 이쁘고 그런 거죠. 예를 들어 먹을 건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굉장히 웃으면서 먹을 거 저기 봐. 그러면 다라이에 밭이 펼쳐져 있고 그렇죠. 맞아요. 식사는요? 그러면
가서 뽑아오서 이것 좀 가져가라고 하는 그 주는 힘 같은 게 사실 외부에 기대서 사는 저 같은 인간에게는 대단함으로 그렇죠. 보여요. 일일이 돈 내고 또 사야 하는 우리로서는 저도 되게 비슷한 이 속된 말로 계급장 떼고 계급장 뗀 생활력이라던가 계급장 뗀 저는 이걸 억척이 좋아요. 억척이라는 표현이 좋은데 맞아요. 진짜로 그 내 땅, 이 도시, 이 나라에 내 이름으로 된 땅 한 평. 이거 전 손바닥만한 땅도 없지만 어떻게든 생명을 길어내고자 스티로폼 박스 주워다가 맞아요. 다라이 주워다가 맞아. 어떻게든 그 생명을 튀어내는 그 생명력 이런 것들에서 간간히 정말 경이로움을 느낄 때도 있고 동시에 예를 들어서 기성 언론이라던가 기성 언어들이 굉장히 무심하게 재단하는 소위 말해서 뭐 수급자들의 어떠한 행동 양태에 를 들여다보면은 또 나름의 다 전략이 있어요. 그쵸.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이거를 뭐 해서 7만 원을 더 받을 수 있고. 그치. 네. 그런 거를 봤을 때 정말로 내가 어떻게 보면은 무심한 시선으로 정말 보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문득문득 깨닫는 순간이 왔어요. 그럴 때가 제가 느끼는 그런 힘을 느끼는 지점인 거고 사실 그런데 이러한 장면들을 캐치하고 파악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그냥 한두 번 가가지고 할머니 안녕하세요, 뭐 이모님 안녕하세요 해서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6개월 동안 계속 쪽방촌 왔다 갔다 하고 지금은 어쨌든 그 탐사 보도의 결과로 쪽방촌 거의 출입 금지가 내려져 있어서 그 뒤로는 거의 못 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제가 제일 힘들었던 지점은 저는 어쨌든 30대 초반의 여성 기자로서 쪽방촌의 맞아요. 주민들과 뭐랄까요? 막 여름 되면 너무 더우니까 다들 우통 벗고 있어요. 근데 드르륵 문 열어가지고 너무 덥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는 그게 제일 힘들었고 사실은 이분들은 뭐랄까요? 또 다른 제가 만나본 부류의 사람들과는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어서 한 번 그 쪽방 문턱을 넘어선 순간부터는 정말 우리 형수가 이제 우리 형님이 재혼을 해가지고 이제 뭐 필리핀 형수가 있고 뭐 이런 것도 사진도 다 보여주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5살 때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50년의 역사를 다 말해주고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 라포 형성이라는 게 굉장히 너무 힘들었어요. 그 생물학적 특징도 있었겠지만은 뭐 만날 때마다 사실 이거를 하면서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고민했던 지점이 친해지기 위해서 빵도 지어주고 족발집에서 족발도 드시라 하면서 지어드리고 그거 저기 영수증 처리 못했죠. 다 제 돈으로 했죠. 그러게 말이야. 근데 저는 아직까지도 그분들이랑 카톡을 해요. 카톡을 해가지고 또 그분들이 그 쪽방 상담소에서 요새 그 짤방 같은 거 있잖아요. 그 꽃에서 행복하세요. 뭐 이런 예쁜 그림을 만드는 걸 배우시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너무 자주 보내줘요. 맞아요. 문자 보내기도 배우고, 네. 텔방하는 것도 배우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 저는 그렇게 저에게 무장 해제되어 주신 주민분이 계셔서 운이 좋게 기록을 할 수 있었는데 다시 제가 또 다른 우리 정말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시는 최 선생님처럼 온갖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새롭게 라포를 형성하는 게 사실 저는 좀 뭐랄까요 겁이 나는 지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지점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 돌파하셨는지도 궁금하고 특히 사회적 소수자 가난한 사람들 뭐 이런 분들을 만날 때에는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고 관계를 이어나갈 때 어떠한 태도를 견지하려고 노력하셨고 나름의 원칙이 뭐 있으셨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기록하기 전에 일단은 관찰과 관계니까 네 어떠셨는지 소 선생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사실 라포 형성에 관해서는 정말 어려운 지점인데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나이 정말 먹으면 돼. 나이 먹으면 생겨. 사실 저 나이 먹은 뭐라고 할까요? 면담자의 경우 최연숙 론을 하나 일단 써서 정리를 해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끔 동료들이랑 하곤 하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애초에 구술사를 시작했던 건 엘리트 구술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성이고 서울 중심적인 말을 쓰고 또 학력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저를 괜찮은 자서전 작가로 대상화하고 너무 많은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근데 가난하다라고 하거나 혹은 이제 사회에서 이제 하위층에 있는 이런 표현 정말 싫지만 분들을 딱 만날 때 제가 익히고 배웠던 구술생사적 스킬은 거의 통하지 않아요. 쓸모가 없지. 정말 아무짝에 쓸모가 없었어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경로당을 딱 들어가는 순간 아무한테나 인사를 하면 안 되는데 물론 이거는 통하네요. 남성 노인인 회장에게 가서 인사를 딱 하면 여기까지는 먹히네요, 사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제가 뭘 물어본다고 해서 그거에 답을 하시지 않고 아마 너무 잘 아시겠죠. 거기도 질서가 있고. 그렇죠. 더구나 너 고향 어디야?라고 했을 그러게. 때 저는 이러고 있으면 사투리도 안 쓴다고 이제 무시를 해요. 그지. 예를 들어 저랑 같이 다니는 동료 연구자가 사투리를 쓰는 친구가 있는데 정감을 가져요. 말투 너무 중요해요. 맞아요. 그들의 말. 그 사투리도 그렇지만 그들 계급이 쓰는 말. 맞아요. 너무 중요해. 정말. 라포 형성해. 예. 저는 하지만 이런 말투를 쓰니까 여자애 같다고 혼만 나요. 그치.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학력이 또 문제가 돼요. 그럼. 예를 들어 또 뭐하러 왔어? 그러면 논문이 뭔지 모르시는데 논문이라는 게 있다는 건 아세요. 저것도 지 위에서 왔네라고 하시면서 그치. 거리를 두세요. 그치. 더구나 할머니를 연구하는 입장에선 쟤는 동양 사람도 아니고 목적도 불순하고 그래서 대화를 잘 안 해줘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평소에 열심히 자란 설거지도 열심히 하고 가끔 막걸리도 사들고 가고 그런 게 저 전략이었긴 한데 그렇죠. 사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 동네 가서 오래 앉아 있고 오래 맞아요. 얼굴 비추는 시간이죠. 것이더라고요. 시간. 맞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인터뷰를 사실 조금씩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또 문제 중 하나는 저는 어쨌건 제도권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인간이라 서류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예컨 인터뷰를 하면 정보 공개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해요. 그렇죠? 근데 엘리트 분들은 이거 내 책 나오는 거야? 사인 바로 해주세요. 그지. 어르신들은 차마 이게 못하세요. 대부분. 자식들이 어디 가서 절대 사인하지 그쵸, 말라 그쵸. 그랬어요. 그러면 통장 다 털린다. 이건 대출이랑 이거, 그치? 같은 거예요. 그치? 보증 서는 거랑.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안 해주시기도 하고 또 문제는 하셨어. 근데 이게 뭐야? 라고 그치? 말씀하실 때 나중에 또 뒤집기도 해요. 나는 분명히 설명을 했다고 했는데 형식적으로는 이해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분이 내용을 이해를 못하는 상황인 그죠. 거예요. 그럼 과연 이 동의서가 진짜 동의한 걸까라고 하는 윤리적 문제도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사실 우리가 너무 서류에 또 집착하고 있지 않나라는 질문. 나는 빼고 난 서류 맞아, 집착 안 해. 현숙 때문 아닌가?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라포 형성과 그 인터뷰를 하는 과정의 일종의 윤리의 문제들을 고민을 하다 보면 사실 내가 글을 쓰는 입장에서 그리고 그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 입장에서 내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 건가라고 하는 걸 늘 결과적으로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런 고민 안에서 이제 윤영자라고 하는 부분 이제 일종의 가상적인 인물들을 구상해서 이제 표현하는 걸로 제가 할 수 있는 선을 그었던 지점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제 경우에는 사실은 라포 형성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부럽습니다. 뚝하면 강의에서 하듯이 저는 앞치마 들으면 청소 아줌마, 앞치마 들으면 식당 아줌마, 빗자루 들면 청소 아줌마 대강 하고 이러고 나가면 대강 하고 이제 안국역 이렇게 거기서 태극기 하나 받아갖고 들어가면 이제 태극기 집회 할머니 뭐 이런 정도거든요. 작년 초에 이제 그 노숙인 야학 홈리스 야학의 교사로 처음 와서 한글반 교사로 이제 첫날 간 날 그 학생 한 분이 여성 학생 한 분이 나를 딱 보더니 깍두기 공책하고 연필하고 이런 걸 이렇게 챙겨주면서 잘 오셨다고. 이래서 난 여기서도 성공하고 있구나. 정말 나 비슷한 사람.
그들 입장에서 봤을 때 나 비슷한 사람으로 여겨지게 하는 거가 일단 내가 외모가 그분들 비슷하고 사실 따져보면 그 식당 아줌마 청소 아줌마보다 어떤 면에서 돈도 별로 없고 돈도 더 적을 가능성도 많고 게다가 꾸미지도 않으니까 더 허투루 보여요. 그래서 쉬운 사람 혹은 나 비슷한 사람으로 보이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필요한 경우에 나의 실력, 나의 능력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 그래서 내가 당신 이야기를 제대로 된 글로 써낼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이거를 뜨문뜨문 이렇게 문득문득 보여주는 건 필요하죠. 그래야지 이제 내가 꼬실 때 자빠져 오니까. 그렇고 이제 아까 손수설님이 이야기하신 어디까지 내가 주인공들에 대해서 책임을 질 것인가 그것과 관련해서 사실은 뭐 구술생애사를 가지고 내가 그분들에게 뭔가 드리는 건 없죠. 기껏해야 뭐 돈이 있을 때 2시간에 5만 원 정도의 인터뷰비 그렇고 뭐 몇 권의 책들 이런 거고 혹은 이제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자기 삶을 다른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어떤 시선을 그분들이 계속 견지할 수 있다면 좋고 어떤 경우는 나랑 있을 때야 그래 내가 그때 정말 여지껏은 내가 그게 찌그러지게 해석을 했는데 네 얘기 듣고 보니까 내가 아유 나 잘 사는 거네 이렇게 해석하는 그거를 준다면 좋지만 그게 또 지속될지는 또 이제 모르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어디까지 이분들을 책임질까와 관련해서 내가 뭘 뭐 책임진다는 생각은 아닌데 그 관계를 계속하는 거. 내가 이 작업을 하느라고 당신을 이용해 먹고 관계를 털지는 않겠다. 이후에라도 계속 당신이 필요하면 나한테 연락하고 나도 최소한 안부는 묻는 이런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거. 이거는 관계에서도 중요하고 구술생애사 작가로서도 어쨌든 구술생애사는 생애 전체이기 때문에 나머지 삶이 이 사람이 어떻게 이어질까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나와 이 작업을 통해서든 다른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이후 삶들이 또 어떻게 흘러가는가도 굉장히 중요해서 그런 것들을 아는 거에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면에서 이제 제일 고민 중에 하나는 이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정상 이데올로기, 가난은 정말 창피한 거다, 부끄러운 거다, 뭐 이런 것들을 뒤집어서 해석하게 하는 그거를 정말 계속 견지하게 할 수 있느냐. 나는 이제 책 쓰는 작가로서 책에 나가던 그걸 계속 강조하고 독자들에게 계속 문제 제기를 해서 독자들은 최현숙의 구술생애사는 이런 면에서 다르다라고 이제 뭐 깨닫고 이렇게 부르고 이러는데 주인공들 역시 자기 삶을 계속 그렇게 다른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시선을 견지할 수 있느냐 혹은 다른 사람들의 주변의 가난에 대해서 그렇게 다른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을 계속 견지하게 할 수 있느냐가 이제 문제이고 혹은 그렇지 않다고 했을 때 뭐 그게 헷갈린다고 했을 때 그럴 때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대상화하지 않으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혹은 뭐 이 가족 중심적인 거 혹은 돈 중심의 사고방식, 새끼 중심의 사고방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난도질하지 않으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공감하고 그 상처를 공감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그게 동의는 안 되는 사람이거든. 난 새끼중심주의자도 아니고 돈이 책으로도 절대로 안 보이고 그렇지 않다는 걸 나는 책에다 써야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의 생각을 어떻게 공감하고 개인적이고 시대적이고 문화적이고 이런 속에서 그 정상 이데올로기의 삶을 이해해야 하는 것을 그분에게도 전달하고 책에도 남기되 이것을 또 한 번 제대로 비판하느냐. 이것이 저한테는 계속 고민거리인 거죠. 이게 사실 진짜 너무 어렵고 멀티태스킹이라는 생각이 들고 뭐 소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각자의 형태는 다르지만 이 기록을 하는 행위에서 같은 고민들을 아마 할 거예요. 왜냐면은 특히나 이제 생애구술 같은 경우는 단순히 그냥 이거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재해석도 들어가고 그런 상황에서 분명히 오리지널 소스와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장면 그리고 이거는 아마 그 말하는 발화자가 기억하고 있는 어떤 해석이 있을 테고 하지만 작가 혹은 기록자 혹은 총체적 관점에서 이걸 구조적으로 해석할
의무가 있는 작가로서의 해석이 공존할 수 있으면서 또 사람들을 이해시킬 수 있으면서 또 이 당사자를 이해시킬 수 있으면서 또 나 자신을 납득시킬 수 있으면서도 그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이게 정말로 어떻게 보면 기록할 때마다 촘촘히 행간행간마다 고민 이거를 어떻게 단서를 남기고 해야 될까 이 단어를 어떻게 이렇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이 있는 정말 그래서 그 어떻게 하실까라는 생각을 사실은 책을 읽으면서도 계속 해요. 근데 저도 이제 기사 같은 경우는 그 구스생의 사에 비해서는 조금 더 사실은 좀 재단하는 성격이 있는 글쓰기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도 되게 비슷한 것인데 저는 항상 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이 사람들의 평생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이 사회가 돌아가는 것도 제가 다 아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단편적으로 아는데 이게 총체적 진실이 아닌 아주 일부를 그것도 나는 나 스스로 어느 정도 그 별이고 별인 문제의식으로 이거를 해석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때의 내가 다르고 지금의 내가 또 다르고 그러니까 이 누군가의 삶을 재단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고민들을 정말 한 보 한 보 걸을 때마다 너무 살얼음판 걷듯이 사실 쓰기는 쓰거든요. 그래서 요런 태도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저를 위해 팁이라던가 안심을 저는 네. 총체적 진실 따위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 매번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네. 계속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거죠. 그리고 구멍을 파는 거죠. 그리고 애초부터 이 작업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주인공의 한계도 있고 나의 한계도 있고 이 시절의 한계도 있고 등등 한계가 있는 속에서 최대한 어떻게 하면 주인공의 삶을 이해하면서 이 시대의 독자들에게 내 생각이 다 맞아서가 아니라 난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내 말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내 생각을 말하느냐. 그리고 이것이 진리는 아니다. 그리고 총체도 없고 객관도 없고 뭐 진실도 없고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제가 대화를 하면서 조금 느낀 건데 직업병도 좀 그렇죠. 더해진 게 있나? 직업병이 있어야죠. 진실과 직업병이 있어야지 이 네. 돈도 안 되는 짓을 계속 아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하는데 총체적 진실의 함정에서 빠져나와라. 총체 이런 거 없죠. 통찰 이따위 없어요.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 같은 생각인데 사실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한계가 명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한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그리고 그 명확히 밝히는 게 제일 중요한 그죠, 거죠. 맞아요. 밝히는 게 중요하죠. 그 지점에서 제가 다시 시작하면 더 나가는 거고 그죠, 여기서 멈추면 내 작업은 여기까지인 거예요. 그죠, 그죠. 하지만 그 이상을 생각하는 건 그건 스스로에 대한 과신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현재 작업 그리고 혹은 내가 만나고 있는 대상자에 대한 일종의 감정적 빚보다는 가능성을 더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고민을 계속 저도 하고 있습니다. 총체 없습니다. 파이팅. 통째는 없습니다. 제가 첫 책에서는 그것을 익히지 못했으나 다음의 기록에서는 그쵸. 네 염두에 꼭 두면서 기록하도록 오히려 하겠습니다. 한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면 이 작업의 특성은 어떤 면에서 그 한계 속에서 나오거든. 맞아요. 네. 그러니까 한계를 분명히 하면 그 다음 작업의 특성은 또 더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그거에 매진을 하자. 예컨대 무조건 드러내고 밝힌다고 일이 끝나는 게 아닌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드러내고 어떻게 밝힐 건지를 목표를 명확히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정책적으로 기여한다, 혹은 사회적으로 많이 알린다, 아니면 지금 여기 숨겨진 게 어떤 게 있는데 이걸 밝히겠다. 사실 그런 면들을 명확하게 제한하는 게 제일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굉장히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당시의 보도 그리고 착취도시 서울의 어쨌든 하면서 제가 목적했던 바는 이것을 가시화해서 이 저의 목표는 사실 정책의 변화를 이끄는 데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대의 같은 것을 약간 좀 중요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행하게 되는 것이 대상화를 하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또 그런 고민도 이제 오늘 저의 고민을 말씀드리는 제가 책을 그쵸. 쓰면서 기록하면서 고민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대상화에 대해서 고민을 특히 윤영자를 구성하는 많은 노인들을 만나시면서 이 대상화에 대해서 고민을 한 번쯤 해보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 이 문제는 사실
어지간한 지방자치에서 모두 다 대처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그 재활용품 수집 노인에 대한 조례들을 대부분 갖고 있고, 또 아시겠지만 더울 때와 추울 때는 매해 언론에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체험 기사까지 나올 수준으로 얘기가 나오고도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뭐가 바뀌었을까라는 질문을 사실 많이 해요. 하지만 이제 제 책이 나왔다고 해서 뭐가 바뀌었을까라고 생각하면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원한 것도 그건 아니었고, 대상화의 문제에서 이제 연결져 생각을 해보면 제가 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건 제가 흔히 그 연구를 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편견과 혹은 공부하면서 익혔던 것들이 어긋나는 지점을 책에서 적는 게 제 목표였어요. 사실 2015년에 보고서를 쓸 때는 이게 정책적으로 잘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6년이 지나면서 사실 그 생각은 없어졌어요. 대신 제가 해야 될 건 대상화라고 하는, 사실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문제를 타개하는 방법 중 하나는 적고 있는 연구자인 내가 편견이 깨진 지점을 드러내는 것이었는데, 그런 지점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 재활용품 수집하는 사람들 하면 가난하고 홀로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 밤에 친하진 않더라도 같은 동네 사는 사람들끼리 뭐 동네 어귀에 앉아가지고 수다 떨면서 물 한 잔씩 나눠주고 하거든요. 그죠. 사실 그런 지점들을 사실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가난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고 어떻게 해서라도 함께 타개하려고 혹은 같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감각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되려 우리가 사회에서 저 사람들은 문제야, 외로울 거야 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좀 던지고 싶었던 것,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즉 가난이라고 하는 걸 부유함의 반대로 생각하지 않게끔 하는 게 문제였던 거예요. 진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얘기해 주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가난은 삶의 여러 요소 중에, 현숙 쌤이 잘 보여주시잖아요. 그 요소 중에 경제적인 부분에 국한한 어떤 협소한 문제일 뿐, 혹은 그냥 처지일 뿐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드러낼 건가라고 하는 지점을 고민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고민들을 제기하게 된 건 단순히 가난을 드러내고 혹은 문제시하면 필연적으로 대상화 문제와 사회 문제 혹은 뭐랄까요, 사회 문제화라고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가난 혹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 역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 그냥 당연한 건데 이걸 문제로 듣는 사람들은 되게 역설적으로 들리게 하는 그런 상황을 그 책에 적는 게 제 숙제였던 것 같아요. 결국은 문제 대상이 아니고 관계를 맺고 있고 관계를 가지고 있고, 우리 역시도 그들과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어떤 주변에 곁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 감각을 불러일으키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대상화 얘기를 조금 더 하면, 저는 제가 주인공들을 악용할 생각은 없거든요. 죽어도 악용은 안 할 거예요. 이용해야죠. 이용은 해. 그리고 그것은 선용을 할 거야. 그런데 악용하거나 이 사람들을 배반하거나 이 사람들에게 폐해가 가는 어떤 것은 안 할 거고, 만약에 폐해가 갈 어떤 것들은 내가라도 앞서서 막죠. 익명으로 하거나 가공을 하거나. 그렇고 나머지는 정말 그러면 덜 대상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설명하죠. 내가 왜 이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묻는가. 이 고통을 책으로 낸다는 게, 이 고통을 당신이 이야기한다는 게, 그리고 이 고통을 책으로 내서 독자들이 읽게 한다는 게 어떤 의미, 어떤 쓸모가 있는지를 계속 이야기하는 거, 알아듣게 이야기하는 거, 그것을 통해서 저는 그 대상화를 최대한, 뭐 대상화라는 용어가 그분들에게는 너무 어렵다면 이용 안 하고, 그러니까 이용은 하더라도 악용은 안 하고,
같이 우리는 좋은 걸 하는 거다라는 느낌을 그분들이 갖게 하는 거 중요하고, 지금 손수님 이야기한 것 제가 약간 좀 아마 시간이 짧아서 더 깊게 이야기는 안 하신 거겠지만, 제가 약간 이견은 가난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면만이다라는 이것에 대해서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가난은 굉장히 심리적인 거고, 그러니까 가난으로 인해서 생애 내내의 여러 가지 심리적인 거, 문화적인 것들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 경제적인 것은 덜 내상을 만들고, 심리적인 거 이런 것들이 그 개인뿐만 아니라 대대로 자손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해요. 태도에서 중요한 거 하나는 그런 면에서 이제 대성화의 그 딜레마도 포함해서 우리가 주인공을 대하는 태도에서 중요한 거는, 저는 어쨌든 근본적인 옹호. 주인공이 조금 거짓말쟁이고 뭐 좀 과장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뭐를 다 숨기거나, 다 작업 끝나고 나는데 어떤 건 저한테도 거짓말을 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포장을 했고, 심지어는 이제 뭐 사기꾼, 노숙 쪽에서 하다 보면 뭐 그분들이 사기꾼인 경우도 있고, 무슨 명의도용의 가해자인 경우도 있고, 뭐 성폭력 가해자인 경우도 있고, 이렇다 하더라도 그런 폭력성들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근본적으로 옹호할 수 있느냐, 옹호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내가 옹호할 만하느냐. 저는 정말 옹호가 안 된다면 그 작업은 포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개인적으로 책임 물을 일들이 아니라는 것과, 그리고 또 사람은 여전히 계속 자신을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사람을 통해서 변화된다는 그런 믿음들 속에서 그분들에 대한 옹호를 접지 않는 것, 이것이 저는 악용하지 않고 혹은 대상화하지 않고 작업 전후를 계속 같이 하는 한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그 대상화도 이제 제가 쓰는 글은 어떻게든 보면 뭐 기사거나 어쨌든 주로 기사죠. 기사다 보니까 대상화 문제에서도 자유롭지 못하고 항상 고민하는 것이, 여기 사회 문제화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사회 문제화를 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사회 문제화를 하려고 하면은 여기 나오는 인물들을 근본적인 옹호는 하나, 동시에 필연적으로 조금 더 고통스럽게, 이제 뭐랄까요, 이 사람의 처지를,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힘든지를 고통스럽게 써야 나중에 사회나 제도의 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일종의 뭔가 그 보도 기사를 쓸 때의 이 취재원의 고통을 전시한다. 이러한 고민에 있어서도 항상 자유롭지 그렇죠. 못하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최연소 선생님 뭐이 그 구슬생의 그 여러 작품들을 볼 때는 고통의 장면들이라던가 그 구술들이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는데 항상 느끼는 거는 리듬이 두 개요. 처절하지만 뭐 경쾌하다. 뭐 그러니까 본인들을 내면에 그런 거예요. 처절하지만 경쾌해. 정말 힘들었지만 정말 그래도 깔깔깔깔 웃었어. 그래야지 살아남았으니까. 근데 이제 고통을 전시할 수밖에 없는 기록들, 이렇게 소외된 곳을 기록한다는 이 행위 자체가 되게 일차원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누군가의 고통을 계속 전시하거나 나열하거나 계속 끌어낼 수밖에 그렇죠. 없는 일이잖아요. 요런 비판이라던가 이런 거에 이제 맞닥뜨릴 때는 좀 어떠한 태도를 견지하려고 노력하시는지. 고통의 전시라고 비난하는 사람들 보면 대체로 그 고통의 내용, 그들의 정서, 그에 대한 자기의 감정, 불쌍해 혹은 보기 싫어, 혐오스러워, 이거에 집중하는 거거든요. 고통은 드러나야죠. 지금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 하는 이유는 고통에 집중해서 그 고통에 없는 방향으로 가든가, 아니면 이 고통 속에 갇혀 있는 어떤 정상 이데올로기들, 뭐 이런 것들을 파헤치든가 하려니까 고통은 드러나야죠. 그래서 저는 고통의 쓸모, 그런 면에서 이야기한 당신의 고통이 얼마나 이렇게 이야기되어지는 게 어떤 쓸모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억척의 기원의 주인공이나 뭐 다른 주인공들 보면 실제로 가족 안에서 오빠가 아버지를 죽였다는 장면까지 있어요. 그거를 그런데 드러낼지 말지와 관련해서 끝까지 고민했죠.
그런데 이걸 사실 이 비슷한 가정 내 학대 뭐 이거는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이 얘기를 안 하면 또 한 번 덮는 거야. 그리고 이 얘기를 하면 그러면 이 사람은 또 그 살아있는 오빠랑 그럼에도 지금은 왼수지만 앞으로 조금 더 풀릴 수 있는 이 관계가 깨어질 수 있고 이럴 때 그러면은 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이후에 어떤 폐해는 막으면서 이것을 어떻게 드러내느냐 이런 스킬이 필요한 거지 그 고통을 안 드러내는 건 저는 아니라고. 그건 여지껏 그런 고통은 집안일은 바깥에서 말하지 말아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집안에서 온갖 그 폭력과 그런 것들이 더 반복돼 왔던 거죠. 그래서 저는 고통은 드러내야 돼. 고통의 쓸모를 제대로 그렇죠. 글로 그리고 주인공의 설명으로 말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저도 사실 같은 의견인데요. 그 고통을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건 대부분 야, 이 좋은 세상에 왜 그런 나쁜 얘기를 해. 그치. 사실 이런 방식이거든요. 즉 발전하고 있는 사회에서 좋은 사회에서 왜 나쁜 이야기를 하냐라고 터부시하는 방식인데 사실 그걸 터부시할 게 아니라 이걸 선생님 말씀대로 고통의 쓸모라고 하는 것처럼 이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혹은 이 고통을 우리가 사회에서 같이 나누고 해결하거나 혹은 여기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연대할 건지에 대한 방법을 고민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문제는 그 연대를 고민하지 않고 드러내는 데 집중하는 데서 발생하는 것 같아요. 결국 이 문제가 있다면 어떤 이들과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함께 하자라고 하는 얘기가 담겨 있다면 혹은 그러한 사후 조치를 한다면 그런 이제 드러냄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을 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던 것이 소외된 곳을 어쨌든 이렇게 기록하는 행위가 가시화의 역할을 정말 10분 하고 있고 동시에 누구와 어떻게 연대할 것인지 혹은 또 어떠한 사후 조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데서 우리의 작업의 어떻게 보면은 보람이랄까요? 쓸모를 또 이게 느끼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올해 이제 와우북 페스티벌의 주제가 경계를 넘어 새로운 세계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 그런 기록 행위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경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경계를 흐트리기도 하고 지금 기존에 그어진 경계를 넘어서 또 새로운 세계를 꿈꿀 수도 있는 그런 지점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기록하는 일에 대해서는 네, 질문을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조금 희망과 우리의 희망 없습니다, 우리의 여러분. 희망이 없으니까 희망과 보람을 그래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찾기 위해서 우리의 기록이 네, 뭐랄까요? 이 세상의 균열을 만들어내는 데에 쓰임이 될 수 있을까요? 이 틈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요즘 이제 느끼는 게 어떤 면에서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정말 밑바닥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이미 정말 변혁 운동이나 혹은 이런 식의 이런 행사가 추구하는 목적하는 그 삶을 그들 안에서 이미 살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냥 뭐 네 거 내 거 없이 그냥 뭐라도 해줄 수 있는 관계들을 이미 살고 있는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 너무나 밀려났기 때문에 더 밀려날 자리도 없는데 거기에서 정말 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노숙인 현장에서도 그런 것을 많이 보고 어떤 재난 현장들, 우리가 뭐 4.16 재난 현장에서 그 재난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자발적으로 들어가서 자기를 헌신하고 무언가를 만들어내서 거기에서 전체가 유토피아 결코 아니었지만 그 한쪽에서 정말 제대로 된 유토피아적인 것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있죠. 저는 그것들이 희망이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의 작업들이나 혹 뭐 이런 것들이 무슨 정치권, 나는 정치권은 전혀 이제 기대를 안 해요. 그래서 문재인이든 허다못해 정의당이든 누구랑 결합해서 이것이 세상에 희망을 만들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그들은 이미 어떤 면에서
그들 중에 일부는 이미 뭐 희망적인 혹은 유토피아적인 혹은 정말 새로운 세상을 살아내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확장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저도 사실 그러게요. 가난의 문법이 세상을 바꿀까라고 그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예를 들어 내가 세상을 다르게 보게 해줬어라고 말하면서 이 책이 꼭 정치권으로 나가서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 책의 쓸모는 이해하게 하는 데까지 끝인 거고요. 이걸 활용을 하거나 정치적인 문제로 삼는 것들은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그런 부분에 특화된 연구자이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문제. 활동가 분들이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가난의 문법이라고 하는 것의 쓸모는 이 책을 통해서 이혜미 기자님 초반에도 이야기하셨지만 주변에 이 사람이 있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줍는 건 이런 거야. 어떻게 팔아.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을 가능성도 있어. 라고 하는 걸 알게끔 하는, 왜냐하면 제가 알게 된 게 거기까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마 제 책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구슬생애사 작가로서 제가 도대체 내 역할이 뭘까 사회적으로 혹은 뭐 학계 쪽에서 제 책을 많이 읽더라고요. 역할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원재료를 모아서 주는 거에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자, 나는 뭐 석사도 안 했고 박사도 안 했고 나 연구하는 거 아니거든요. 똑한 사람들이 나도 연구하느라고 고생이 많다는데 연구 안 하거든. 가끔 난 선배라고 그냥 부릅니다. 선배님. 내가 가진 인식과 어떤 그 시선, 그 다음에 이제 진보와 여성주의의 그 시선과 글쓰기의 능력으로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들을 글로 나는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원재료를 모아서 세상에 던져주는 거고 이걸 가지고 뭐 여성학은 뭐를 하고 사회학은 뭐를 하고 역사학은 뭐를 하고 뭐 다양하게들 또 알아서 하더라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학계 바깥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로워요. 무슨 뭐 서류 쓸 필요도 없고 뭐 내 혼자 하다가 실패하면 뭐 그냥 스탑하면 되고 뭐 굉장히 자유로워서 그런 면에서 뭐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제 책의 쓸모나 저라는 사람의 쓸모에 대해서 아직까지 답을 못 내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작가라고 불리는 거는 사실 좀 약간 민망해해서 대부분의 자리에서 기자라고 불러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저의 쓸모를 생각을 해봤을 때 현장을 왔다 갔다 하고 현장과 어떻게 보면은 뭐 정책 결정자 사이의 매개 역할을 한 기사로서 혹은 책으로서 매개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저는 예를 들어 쪽방촌 이슈 같은 경우 공적 발화를 해야 되는 일이 있을 때 혹은 뭐 이런 자리였을 때 기꺼이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세상이 너무 파편화되어 있고 이곳의 이야기가 이곳에 전달되지 않고 이곳의 이야기를 이곳이 귀 기울여 듣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경계를 막 들락날락거리면서 홍길동처럼 이 말 전하 어떻게 보면은 말 전하는 사람인 건데 이런 사람이 한 사람쯤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사실 이 책을 쓰고 나서도 온갖 토론회라던가 그런 간담회 있으면 그냥 제가 다 가요. 말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민은 이건 또 기록자로서도 그렇지만 이게 기자 본연의 일인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거는 뭐랄까요. 저의 다른 좀 부가적 그런 소명에서 하는 것이지 본연의 일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고민을 지금 이어가는 중이어서 한편으로는 이혜미가 기자인 게 내 인생 전체 내내 그럴 것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연결시키면 어떠면은 이건 하나의 과정이라면 기자로서 그리고 그 책을 쓴 사람으로서 지금 과정인 거고 내가 이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정말 무슨 작가로 돼버릴 수도 있고 기자 말고의 다른 저널리스트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지금 과정이죠. 네, 그러한 과정에서 보았을 때 올해 와우북 페스티벌의 주제인 경계를 넘어서 새로운 세계로 저는 아직
저는 아직 지금 이 역할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지만 제 책은 새로운 세계로 향해가는 어떤 그런 쓸모를 하기를 바라면서 네 그리고 또 긴 시간 동안 이야기 나눠주신 최연수 선생님과 소준철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 마디씩 네 해주시고 마무리를 짓는 거는 어떨까요? 아, 네. 저부터 할까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기록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왜 기록할까라고 하는 질문이 나는 사회에서 어떤 쓸모가 있을까? 사실 쓸모에 대한 얘기가 마지막에 많이 나오는데 제 쓸모를 좀 고민하게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정치적으로 무언가를 한다기보다 제가 관여하고 있는 예를 들어 도시에서 하층민 혹은 도시의 이제 비법적인 경계 바깥에 있는 존재들이 어떻게 사회적 맥락에서 형성되었는가를 밝히는데 이제 그렇게 길러진 연구자이고 그렇게 최적화된 연구자일 여야 할 겁니다. 사실 아직 이제 학위를 하고 있는 중이라. 즉 이런 문제에서 제 정치성 혹은 실천성은 사실 제한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능력을 계속 글로써 밝혀야 되는 상황인데요. 제 글이 앞으로 그리고 또 제가 어떤 선정구호용으로 막 얘기되기보단 이렇게 고민할 수 있네, 도시가 이렇네, 도시에 사는 이런 존재들은 이렇게 살았네라고 하는 고민을 이제 할 수 있게 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연구자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또 여전히 아주 사적인 거에서 시작하면 제 어린 시절 원체원 중 하나가 시장 바닥에서 왜 이렇게 뭐 요즘도 좀 덜 그러기는 하지만 옛날에는 뭐 시장마다 미친 여자가 하나씩 있었어요. 머리 이렇게 꽃 달고 막 주워 먹기도 하고 얻어 먹기도 하고 훔쳐 먹기도 하고 그런 거저 주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하나씩 있었고 집 근처에 그 시장에 그 미친 여자를 보면 계속 나는 쫓아가게 됐었어요. 저 사람이 뭔 짓을 하는지도 궁금했고 어디로 가는지도 궁금했고 내가 상도동 살았는데 그 봉천동 이를 산동네로 들어가고 했는데 지금 내가 하는 짓이 사회에서 미친 사람 취급받는 혹은 사회에서 쓸모없는 사람 취급받는 그 사람들을 끊임없이 쫓아가는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안에 미친 여자성 그 어둠과 혼돈과 방황과 시행착오와 오류들과 그 흉터들 그것들을 여전히 또 쫓아가고 해명하는 작업이구나 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면에서 저한테 이 작업은 정말 너무 맛있는 일이에요. 너무 즐거운, 행복한. 물론 굉장히 고통스럽고 돈도 안 되고 뭐 그러기는 하지만 정말 나는 이걸 계속 할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기록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누군가 사회에 얻어온 것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계속 그 기록을 좀 해나가시면서 나는 왜 이 기록을 계속하는가를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그 속에서 자신을 만나고 그러기를 바래요. 예, 이상입니다. 네, 긴 시간 이야기 함께 해주셨는데요. 함께 기록하는 일에 대한 힘을 얻고 저도 돌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기록되어야 할 이야기에 관한 대화는 여기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기후위기와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전 세계 곳곳의 신자유주의 부작용과 불평등, 우리는 미증유의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들과 지식, 기록은 이번 와우북 페스티벌의 주제처럼 경계를 넘어 새로운 세계로 함께 나아갈 수 있게 할까요? 내일 일요일까지 정말 다채로운 장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함께 새로운 세계를 꿈꿔볼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이야기 나눠주신 최연숙, 소준철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